안녕하십니까.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이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 로베로 신부와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도들입니다. 미지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땅을 찾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소명의식과 굳은 신앙심만으로 생명의 위협조차 무릅쓰고 찾은 이곳에서 그들이 전한 건 하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고 고아들을 보살폈고 학교를 세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또 훌륭한 건축물을 세워 지역의 문화유산으로도 남겼습니다. 권력의 강압에 신음하는 민중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보고 배운 이들은 국제보상운동과 3.8 만세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장에서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활약한 가톨릭 사제들과 기독교 선교사들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분들이 이 땅에서 이룩한 많은 업적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박해의 시련 속에 대구 교구의 주춧돌을 놓은 김보록 로베르 신부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은 몇 년 전 보았던 다큐멘터리 영화 시간의 종말 한 장면이었습니다. 영화는 초창기에 한국 천주교회 선교를 담당했던 파리외방 선교회 샤스탕 정 야고보 신부의 편지를 따라 그의 고향을 찾으며 시작합니다. 사제의 길을 택한 아들이 스스로 죽음의 땅으로 떠나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축복의 인사마저 거부합니다.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다 뒤를 돌아보니 강 건너 저쪽에서 쓰러져 오는 어머니를 아들은 달려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작별의 키스를 나눕니다. 이 가슴 무너지는 슬픔이 어찌 샤스탕 신부 모자만의 일이겠습니까? 1836년 말 조선에 입국해 선교 활동을 펼치던 샤스탕 신부는 결국 3년 뒤 세남태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스스로 생긴 자생 천주교회입니다. 애초 학자들에 의해 신문학이자 사상으로 들어와 신앙으로 발전한 조선의 천주교회는 종래의 유교 문화와 충돌하며 그야말로 피 비린내 나는 박해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책으로 교리를 공부하고 자기들 안에서 사제를 정해 집행하며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성직자들의 고유한 성물을 집행하던 가성직제도였습니다. 나중에 교르스 연구를 통해 문제를 깨닫고 평신도들을 북경교구에 신품성사 받은 성직자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문수는 교황청까지 전달되었고 그에 따라 1831년 조선 대묵구가 설정되고 브르기에르 주교가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 파리외방 선교회의 조선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해 시기 파리외방 정교회가 파견한 사제 중 12명이 이 땅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인인 김대근 신부를 빼고도 말입니다. 일반 신자들의 경우는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을사추적 적발사건은 1785년 정조 9년 3월 형조의 포졸들이 천주교도들의 비밀 신앙 집회를 적발해낸 사건입니다. 비밀 집회 장소인 김범우의 집이 현재 서울의 명동인 명례방에 있었기에 명례방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등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1866년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신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로베르 신부가 사제 서품 후 조선 선교를 명받은 시절 역시 이런 사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을 향해 떠나라는 부르심에 응합니다.
로베르 신부는 1853년 프랑스 북동부 오트손느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인 빌리시르솔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하고 엄격한 부모님 설하에서 태어난 그 역시 성실하고 총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에서 3.5km나 떨어진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점심은 작은 빵과 베이컨 한 조각이 다였지만 말입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신학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인식한 이래 그에게 신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따뜻하고 정이 넘쳤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1876년 12월 23일 사제 서품을 받은 다음 날 그는 조선 선교를 명받았습니다. 고향인 솔로 성당에서 첫 미사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일주일의 휴가를 보낸 후 조선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1877년 1월 부장송 파리를 거쳐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조선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국인의 작은 배를 빌려 타고 서해안의 작은 폭우로 입국한 그는 황해도 백천에서 2달을 지낸 후 전교 활동을 하며 한국인 신학생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는 일도 맡았습니다. 선교 담당 지역에서 현지인 사제를 양성하는 것은 파리외방 전교회의 방침이기도 했습니다. 김대건, 최양업 두 신부의 탄생은 그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박해 지역에서 전교 활동을 하는 사제로서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이곳저곳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신자들의 마을을 찾아다니며 미사를 집전하고 판공성사를 비롯해 혼배, 견진성사를 행하고 또 새로운 입교자들을 교육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모든 활동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붙잡는 신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방문한 마을과 신자들의 현황을 기록해 전교회 본부로 보내는 보고서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쓰기도 빠뜨릴 수 없는 일과였습니다. 이런 신부들의 일기와 기록은 훗날 한국천주교회사의 사료이자 103위 성인 탄생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포졸들의 급습에 대비해야 하니 매 순간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1878년 리델 주교, 1879년에는 디케트 신부가 체포되어 추방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블랑, 두세, 로베르 이렇게 3명만 남게 되어 책임도 더욱 커졌습니다. 약자들의 권리와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선 한량 신부였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일대를 다니며 전교 활동을 이어가던 로베르 신부가 대구 본당의 주임 신부로 칠곡 신나무골로 온 것은 1885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순회하며 전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고아들을 모아두고 무료로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어 선교 활동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86년 함불 수교 조약이 맺어지고 2년 뒤 프랑스 공사가 서울에 주재하게 되면서 드디어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로베르 신부도 대구 건교 세방골의 교우 이장은의 집인 현재 상리동 세방골 성당으로 이주하고 초가 한 채를 지어 임시 성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비록 예전 같은 박해는 없다지만 대구는 외국 공간이 있는 서울이나 개장항이 있던 부산, 인천에 비해 위험한 지역이라 바깥 활동은 밤에만 상복 차림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 풍습의 상제는 두루마기에 큰 방갓을 쓰고 포선이라는 얼굴 가리개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말을 거는 이도 없거니와 또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풍습은 외국인 사제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1887년 콜레라가 대유행했는데 이때 신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를 간호하고 장례식 때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자 감명받은 이들이 너도나도 입교 러시를 이루었습니다. 1889년에 초가로 된 임시 성당에 불이 났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불을 꺼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로베르 신부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입교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대구 읍내의 신자 김옥현 바오로에게 맡겨 운영하는 고아원 사업도 성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베르 신부가 없는 틈을 타 사람들이 이 장언의 집을 습격해 교우들을 구타하고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의로 로베르 신부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대구 감령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관원들은 통역관과 마부를 구타했습니다. 관찰사는 만남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을 내쫓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경상도 경계 밖으로 쫓겨난 로베르 신부는 미델 주교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프랑스 공사 플랑시와 미델 주교에 의해 외교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로베르 신부 일행은 구타했던 군졸과 주민들은 벌을 받게 되었고 약탈한 물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로베르 신부는 호의를 받으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반사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로베르 신부는 경상감사와 도내 관리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한편으론 사람들의 보호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일본과 천국이 전쟁을 벌이고 명성 왕후가 시해되는 등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 부패한 관리와 양반들이 힘없는 이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달리 호소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로베르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는 신작은 아니건 가리지 않고 기꺼이 대신 나서서 나쁜 짓을 한 이들을 혼내주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입교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딕 성당이 대구의 자랑이자 명소가 됩니다. 1891년 12월 로베르 신부는 드디어 대구에 입성했습니다. 읍내 대업을 정규옥 바오로의 집 사랑채 현재 세아동 대성사로 거처를 옮기고 교육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초등교육은 나중에 계산동의 해성제로 이어졌습니다. 1893년에는 미델 주교의 사목 방문도 있었습니다. 신자들의 열렬한 환영은 물론 미델 주교는 경상감사의 환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신자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불편을 느낀 로베르 신부는 1897년 말에 계산동에 초가를 사서 임시로 이용하며 정식 성당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1899년 성탄절에 축성식을 가진 새 성당은 십자형의 2층 한옥이었습니다. 지붕에는 기와를 덮고 5명의 스님을 모셔와 화려한 단청으로 장엄했습니다. 조선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속에 스며들고자 한 로베르 신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 성당은 신자들은 물론 대구의 명물이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의 적극적인 선교활동, 대구의 관리들, 지역 유지들과도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어 그점 로베르 신부는 한량 신부로 불릴 정도로 대구의 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새 성당은 1년이 조금 지난 1901년 2월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화재 일주일 뒤에 바로 신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고 새 성당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에 모두 감탄하며 신자들은 힘 닿는 대로
헌금을 내놓고 프랑스에서도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목재를 구입하고 중국인 기술자를 불러 벽돌을 제작하고 프랑스에 생유리를 주문하는 고생 끝에 1903년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에 2개의 종탑과 내부에는 스테인그라스가 장식된 멋진 고딕 성당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1893년 1월 3옥 방문 이후 두 번째로 대구를 찾아 축성식을 주례한 뮤델 주교는 사방 200리의 신자들이 모여들었으며 경상감사와 대구의 유지 등 외교인들도 모여들어 같이 기쁨을 나누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대구 교구 설정의 주역이 이 모든 일을 이루고 떠나게 됩니다. 새 성당 건립과 교세 확장과 더불어 십자형 한옥 성당을 건립할 때까지 함께 설립한 해성제 또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에 양반집 자제들도 입학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져 결국 1908년 학교 건물을 정축하고 이른도 성립학교로 개칭했습니다. 이듬해는 야간 과정으로 여자부도 병실했고요. 성립학교는 순전히 로베르 신부의 개인 부담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나중에는 사립학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고아 양육 사업 역시 처음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아이들을 신자 가정에 위탁하여 기르게 하고 양육비는 로베르 신부가 부담했습니다. 이 사업은 1915년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가 대구로 진출해 백합 보육원을 설립해 사업을 넘겨받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두 로베르 신부의 열정과 덕행이 이뤄낸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과 사회복지 사업 외에도 로베르 신부는 이장은, 정규옥, 서상돈, 김하정 등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를 길러냈는데 그들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에서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수청학교 설립 시 학교 부지를 제공한 정규옥과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이 된 서상돈의 활약은 은연중에 로베르 신부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11년 조선 대목구가 서울과 대구 대목구로 나뉘게 됩니다. 대구가 지방교구의 대표가 된 것도 당시 대구 본당의 신자가 3,000명으로 지방교회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서상돈이 주교관이 들어설 남산동 일대 부지를 기증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으니 이 또한 로베르 신부의 공적이라 할 것입니다. 긴 세월 피로의 누적일까요? 로베르 신부는 결국 병이 났고 더망주 주교의 설득에 프랑스로 휴양을 떠났다가 1913년 귀국했으나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1919년 재발병하자 그는 은퇴하여 남산동 주교관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1922년 1월 2일 선정해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1월 4일 주교관 내 성직자 묘지에 묻혔습니다. 박해의 증거자이자 굳굳한 의지와 용기로 박해를 이겨내고 대구 교구 설정의 주춧돌을 놓은 로베르 신부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고 또 죽으리라던 그의 모토처럼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해 고통받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강휘진의 좋은 날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반가운 고향 땅 방방
가슴 벅찬 그날이로리 한반도 새 역사를 쓴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찾은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대구 지역에 첫 발을 디딘 기독교 선교사는 배어드 목사로 한국 이름은 배위량입니다. 그는 1890년 11월 혼인하고 아내 안예리 1864년에서 1916년까지 살으셨던 프란치스코를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1891년 1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29살과 27살이 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첫 사역지인 부산에서 4년 2개월을 활동하다가 대구로 옮긴 것은 1896년입니다. 지금의 약정 골목에 자리 잡은 구 제1교회의 위치에 작은 집을 구입하고 가족을 데리고 그곳에서 자리 잡은 것은 같은 해 4월이었습니다. 그들이 대구를 선교지로 정한 데는 몇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경상도의 중심이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육로가 있고 낙동강을 통한 선편 교통이 용이했으며 양령시가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두 돌을 앞두고 뇌 척수막염으로 잃어버린 첫 딸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이제 갓 첫돌이 지난 아들을 데리고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구 안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곳곳에서 의병들이 봉기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국무를 잃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베어드 선교사 역시 갓을 쓰고 흰 상복을 입은 채 애도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왔지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대구 사람들의 환영 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높이 7m에 달하는 대구 업성 축대 안쪽에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푸른 눈과 금발을 가진 서양 사람을 구경하겠다며 사람들이 몰려들어 노크도 없이 방문을 활짝 여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밤이면 신방을 구경하듯 문구멍을 뚫고 침실을 엿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통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견디어야 했던 그들의 첫여름은 살인적인 더위와 오물 냄새, 무당들이 굿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대구에서 겪었던 문화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베어드 아내 애니의 애절하고 간절한 심경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시로 남아 지금의 새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애니는 그 후에도 많은 글과 시를 한국어로 남겼으니 한국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초기의 한국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이었을까요? 마침 베어드 목사는 미국의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의 교육자문관으로 임명되어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평양에서 숭실학당을 세웁니다. 그의 대구 재임 기간은 1896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대구에 머문 기간은 6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후임 선교사들이 맺은 대구와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담스 존슨과 브루에는 특별히 대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대구 선교의 3인방입니다. 아담스 목사는 1867년에서 1929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존슨 박사는 1869년에서 1951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대구에 도착한 때는 1897년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1874년에서 1959년까지 생존한 브루엔 목사는 1899년 10월에
10월이었습니다. 대구 선교의 3인방은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만난 20대 초중반의 피 끓는 청년들이 의기투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레인보다 한 달이 늦은 1899년 11월에 1874년에서 1908년까지 생존한 사이드 버텀이라는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와 대구 선교에 동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단기 선교사로 잠깐씩 대구에 머물렀던 이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담스 목사는 베어드 목사의 처남이자 그의 부인 애니 여사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넬리 딕 1866년에서 1909년까지 생존하신 분과 함께 이미 2년 전에 부산에 도착해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준비 중이었으니 대구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존슨 박사는 아내 1871년에서 1858년까지 생존한 에디터 파거와 함께 부산으로 입항했지만 의사였던 그는 바로 대구로 향해야 했습니다. 아담스의 부인 넬리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룹에 동참한 이가 브레인이었습니다. 브레인의 한국행은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만큼이나 드라마틱합니다.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 브레인이 선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존스는 그가 여전히 한국으로 올 의향이 있을지 미국에 있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한편 존슨이 한국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 떠났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브레인 역시 존슨의 어머니께 아들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양쪽으로부터 소식을 접한 존슨의 어머니는 기꺼이 이들을 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이렇게 운명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브루엔의 아내 1875년에서 1930년까지 생존한 미사 스콧은 혼인 후에 1902년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삿짐 속에는 자전거를 비롯해 보트와 캠핑용 도구, 사냥총, 테니스 라켓, 야구 장비, 재봉틀, 피아노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애완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사치가 아니었다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들의 일상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필수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활용될 수 있는 직접적인 도구였음은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베어드 목사가 미리 마련해둔 작은 집은 그들이 우선 몸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살아가기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와 학교와 미국 병원까지 운영해야 했고 밀려오는 사람들 속에서 프라이빗이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에서 뼈를 묻기로 한 이상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살아가야 할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청라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에 단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는 일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들었기에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곧이어 1903년에는 제중원도 신축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가 약해 1905년 태풍으로 무너졌는데 설계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가 거듭된 뒤 끝에 1906년 지금의 동산병원 자리에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넬리, 에디터, 마사 역시 그들의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편의 보조자로서 선교사 부인이 아닌 스스로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넬리는 인디애나의 맥코맥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에디트는 바사르 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마사는 목사 출신의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철저히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목회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집안 살림까지 맡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니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여러 가정의 부인들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역할 또한 남편들 못지않게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녀 요별이 엄격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남성 선교사들이 여성의 영역에까지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의 가난한 도의 여성들과 당시의 제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소통은 이들 세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선교 대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했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오히려 효과적이었으며 선교 활동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역시 직접적이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은 부인용 사랑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넬리와 에디터가 연 바느질 교실은 동네 안악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사교장이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몸에 밴 넬리는 여기서도 마더니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특히 그녀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너무나 호소력이 있어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릴 정도였으니 넬리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전한 사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바느질 교실에 엄마 손을 잡고 따라오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당장 교회 안에 소학교를 세운 것은 마사였습니다. 리더십이 강한 그녀는 주일학교 교장을 겸하여 부인 전도회도 이끌었습니다. 경북 여전도회의 조직과 운영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교육사업에 뛰어들어 1907년에는 바느질 교실을 기반으로 신명여자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교과 과정은 몸을 깨끗이 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입는 일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다재다능했던 에디터는 자신이 기증한 피아노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피아노는 조선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소리, 넓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했고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에디트가 들려준 피아노 소리는 대구의 여성들을 건대로 안내한 신호였습니다. 피아노는 1900년 3월 26일 사이드 보텀의 이삿짐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것은 한반도 최초의 피아노로 한국 근대 음악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낙동강을 이용해 화원의 사문진 선착장에 도착한 피아노는 20명의 인부들을 동원해 사흘이 걸려 성 안의 선교단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 만에 선교지를 다시 부산으로 옮긴 사이드 보통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에디트의 피아노도 도착합니다. 에디트의 피아노 반주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음악 교육은 주로 합창이었습니다. 대구를 음악도시로 만든 초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옆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음을 맞춰야 하는 훈련은 그야말로 공정과 근대적 가치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합창의 전통은 120년이 지난 지금도 신명학교와 개성학교의 전통으로 남아있습니다. 미인 단명이라고 했던가요? 겨우 43살이었던 넬리는 어린 자녀들 4명을 두고 5번째 아기를 낳다가 1909년 10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대구 경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2~3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고 남습니다. 3년 후인 1912년 에디터는 남편 존슨을 따라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여성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막내 막시마마저 유방암을 앓다가 1930년 5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을 떠나 고향 땅 미국으로, 또 나머지 둘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여인 삼총사는 흩어졌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일제 식민 통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 달리 한국을 강점하여 사회 경제적 수탈의 극대화와 함께 한민족을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려 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도 일대에서는 의병들의 끊이지 않는 의거 소식이 들려왔고 백성들의 민심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회적인 질서가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백성들의 상실감과 일본을 향한 적개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명성 황후가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아 사경을 헤맸다는 소식이 돌았고 1907년 동아시아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콜레라마저 유행했습니다. 비극적인 분위기가 한반도를 덮치자 선교사 3인방은 더욱 긴장했고 그들의 선교는 보다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덤비다가는 일을 거르칠 수 있다는 깨달음도 분명했습니다. 다른 두 동료와 함께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존슨은 대구에 도착하자 바로 파괴사로 들어가 한국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이들 3인방은 모두 한국어에 능통했고 설교는 물론이거니와 농담을 잘하여 경계심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여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은 복음을 전하려는 그들의 태도에 진심으로 묻어났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바빴습니다. 읍내에서의 노방 전도와 지방을 돌아다니는 전도 여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의 순회는 한 번 나서면 적어도 한 달 이상씩 걸렸습니다. 특히 아담스와 브루에는 대구의 제1교회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골짜기까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나서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보다는 교인들의 마음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오랜 참음과 기다림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신념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존슨은 장의사라고도 불렸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마친 그는 1899년 7월에 미국 약방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선교를 위한 채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의료기기와 약품들이 미국에서 도착하자 그해 12월 헛간을 개조한 임시 건물에 재중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디터는 시장에 나가 말라리아의 특효약으로 금결합이라고 불린 키니네를 전하며 전염병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중원의 문을 연 지 1년도 채 안 되어 무려 1756명의 환자가 다녀갔고 수술도 50건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병모와 씨름했고 그들은 얼마나 큰 치유의 선물을 받았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진 나환자 치료와 죽음의 병으로 알려진 천년두 예병은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존슨은 그런 가운데서도 대구 최초의 제왕절개 수술도 성공했습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에디터는 전담 간호사였고 아담스와 브루에는 수술이 있을 때면 조수 노릇을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환자들이 급증하여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깨달은 그들은 1907년 7명의 제자들을 선발해 의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약품학, 치료학, 내과학, 상과학, 외과학, 영어를 가르친 것은 한국어 의학사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과로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1912년 그는 두 사람보다 먼저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영혼마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뿌린 의료 선교의 씨앗은 후임자인 1882년에서 1970년까지 생존한 플래처 박사에게로 이어져 오늘날 대구 최초의 의료기관인 동산병원과 한센병을 치료하는 애락원으로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899년 재중원 개원 당시 존슨이 미국 미주리주에 주문한 사과 묘목을 선교사 사택 정원에 심은 사과나무에 후손목 한 그루가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대구 사과의 효시가 되었고 지금은 대구광역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대구의 상징이 되고 대구가 낳은 천재 화가 이인성이 1912년에 실린 사과나무가 등장한 것도 그런 연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찬송가 내 한평생 소원은 이것뿐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무너진 대구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은 1906년 10월 하순이었습니다. 대구 읍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대구를 개발하겠다는 명분으로 일제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성벽돌이 흩어져 도시를 돌밭으로 만들었고 대구는 그야말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단지에 집을 짓느라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고 재중원 건축의 실패가 아직도 생생한데 대구 읍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특히 아담스에게는 또 다른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겨우 본격적으로 선교사업에 서려는 참에 읍성과 함께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그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학교 건축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위한 대남 소학교를 세운 후 개성학교는 첫 소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된 1906년 27명의 입학생으로 행랑채 세동을 교실로 삼아 시작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기에 학교 건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대구 읍성 밖 그들이 선교 기지로 삼은 서쪽 동산 너머 널찍한 들판을 학교 신축 부지로 매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대는 논밭으로 경작할 수 없을 정도의 버려진 황무지였습니다. 돌산을 깎아 학생들과 함께 터를 닦고 각종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설계와 감독을 하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선교단지 내에 주택 건축을 한 것은 그에게 커다란 경험이었습니다. 재중원을 세우면서 겪은 시행착오 역시 오히려 그에게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40평짜리 2층으로 된 이 건물의 기초와 벽에는 대구 읍성이 해체될 때 버려진 화강석이 사용되었고 연 면적 약 392제곱미터로
지하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서양식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하되 지붕 형식은 박공식 구조의 기와를 얹어 한식과 양식의 절충형이 되도록 했습니다. 화강암 기단 위에 붉은 벽돌을 올렸고 가운데 강당 부분을 위와 앞쪽으로 돌출시켜 지붕이 양반집의 소설 지붕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 아래 강당 벽면에는 한문으로 인의 상제 지지본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교훈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한옥과 양반 문화를 교육 선교의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담스관으로 이름 지은 이 교사는 대구 최초의 2층 건물입니다. 건축을 완성하고 10년이 지난 후 1919년 3월 8일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담스관의 지하에서 독립선언문이 비밀리에 인쇄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학교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었고 문명을 퇴치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계몽을 위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건축 형태는 지금 대구의 도심 청라 언덕에 남아있는 스위스 주택, 챔리스 주택, 블레어 주택은 모두 1910년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910년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인방이 남긴 근대성의 흔적이기도 하고요. 특히 아담스관과 마찬가지로 한옥, 양옥 절충식으로 지은 스위스 주택은 우진곽, 맞배지붕, 눈썹지붕 등 형태도 다양해 당시 선교사들의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덕체 그리고 계몽입니다. 대구의 초기 선교사 3인방이 맺은 선교의 열매는 지덕체로 대표됩니다. 1895년 2월 23일 고종이 반포한 교육조서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즉 교육은 국가 보존의 근본이며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신학문과 실용을 추구하는 데 있다입니다. 교육은 3대 강령으로서 덕육, 체육, 지육이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입국의 정신을 들어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곧 국가 중흥과 국가 보전에 직결되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사회를 정약용의 실학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개혁하려고 했던 고종의 뜻이 깊게 반영되어 있었고 근대적인 국민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스가 이룬 학교 설립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1907년 12월 초순 조선 통감부의 입도 히로부미가 겨우 11살밖에 안 된 황태자 이은을 인질로 삼아 일본으로 데려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거리로 뛰어나간 학생들은 일경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폐교 존치의 위협을 받았지만 학생들을 구해낸 아담스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아파할 줄 아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정치적인 주권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늘의 왕국으로 삼을 것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아담스의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그 방향은 철저히 실사구시의 정시에 기반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미성숙과의 결별, 압제로부터의 자유는 이성을 통한 계몽으로만 가능하다는 신념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펼친 교육 과목은 성경 말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문을 비롯해 물리, 화학, 어떤 지역의 자연과 사회, 문화 등의 지리적 현상을 분류하고 연구해서 기록한 책인 지지가 있습니다. 상업, 의학, 수학, 역사, 생물, 박물, 경제, 지문, 교육, 동물, 식물,
도서, 체조, 음악, 작문, 섭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인교육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적체의 가치가 입혀진 것은 동료 브루엔이 교실 밖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스포츠였습니다. 브루엔이 대구에 도착하여 이삿짐을 풀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 처음 한 것은 야구놀이였습니다. 방망이를 쓸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테니스 라켓을 스로 연습을 시키고 놀이의 규칙도 가르쳤습니다. 1900년에 쓴 선교 보고서에는 주일학교에 정식 야구팀을 조직하고 경기에 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선수 명단에는 김인년 독립운동을 이끈 33인 중 최연소자인 이갑성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피아노가 한반도 최초로 유입된 곳이 대구였듯이 야구 경기 역시 대구에서 최초로 소개된 것입니다. 개성학교는 1911년 정식 야구팀을 창설했고 1914년에는 동경 유학생 야구팀이 대구를 찾아와 청년단과 경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야구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브루엔은 자신의 선교 활동을 야구 철학에 비유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그는 자기 앞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여기에는 냉정한 두뇌와 정확한 눈, 훌륭한 판단, 그리고 정확함이 필수적이다. 가끔 더 나은 공을 치기 위해 방망이를 포기할 필요도 있다. 최선을 다해도 파울이 나올 수 있지만 이때 뛰어서는 안 된다. 기다리며 다시 공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선교사들이 순회를 나설 때는 선수처럼 우선 전체의 판세를 보고 기회가 열렸다 싶으면 적극 나서야 한다 였습니다. 날카로운 땅볼이든 짧은 프라이크 볼이든 아니면 장타되든 모든 선수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개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브루엔이 야구놀이를 통해 조선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평등과 전문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근대 이념이었을 것입니다. 야구는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각자의 포지션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엄정한 규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1914년에 발행된 잡지 청춘창간호에는 발행인 최남순의 글로 짐작되는 베이스볼 설명이라는 글이 재미있는 서파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마치 보스턴의 어느 대학 캠퍼스를 연상케 하는 서양식 2층 건물 앞으로 어떤 학생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근대적 도시를 걷는 학생은 검은 교복을 입고 교복까지 갖추어 쓴 채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읽으며 다른 한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오묘한 조합은 영락없는 모던 보이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베이스볼이 1910년대 우리 학생계에서 성행하는 유일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남선은 여기서 베이스볼은 한편 각 9명씩 단체로 승리를 겨루므로 그 방법이 주밀하고 절차가 번다하여 재미도 다른 것보다 더 많다. 동작을 민첩하게 하며 실력을 굳세게 하며 또 결단을 겨루니 경기의 장쾌하고 활발함이 청년의 유의로 추천할 만하다. 규약이 엄명하고 절차가 정제하여 가히 문명적 경기라 할 만할 것이라고 야구가 가진 근대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구의 선교사 3인방이 지향했던 교육의 목표는 생각을 새롭게 하려는 지육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합창 교육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덕육과 스포츠를 통해 체력을 강하게 하라는 체육은 근대적 가치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이 나라가 도모했던 교육개혁의 선봉에 선교사들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교육적 신념은 당시의 시대가 필요로 했던 계몽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8일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김인년 만세운동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스와 존슨과 브루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대구에서 일생을 바쳐 펼친 선교활동은 그야말로 숭고한 하나님의 언어로 이루어진 카이로스의 역사임을 의심할 바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진 크로노스의 역사와 철저히 연관되어 있음은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CTS가 부른 예수 사랑하심을이 되겠습니다.